2026년 1월 30년 넘게 꺼지지 않던 인천의 전기로 하나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공장 폐쇄 뉴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불이 꺼졌다는 건 단지 쇳물이 멈춘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한 시대가 끝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는 걸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회사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노조를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고 큰 타협안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기를 두드린 뒤 아주 조용하게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회사를 살렸다고 외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한국에서는 더 못 버틴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거대한 재벌도 강성 노조도 아니었습니다. 공장 앞 백반집이었고 하청업체 직원들이었고 평생 철 냄새 맡으며 살아온 평범한 가장들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제조업 강국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현대제철 노조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억대 연봉 받으면서 왜 또 싸우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성 노조가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이었던 건 아닙니다. 시간을 1980년대로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옵니다. 당시 울산과 포항, 인천의 공장들은 지금보다 훨씬 위험했고 노동자들의 삶은 훨씬 거칠었습니다. 안전장비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았고 야간 작업과 잔업은 당연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도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장에서 손가락을 다치거나 허리를 망가뜨려도 대체 인력은 언제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노동자들에게 노조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회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할 최소한의 힘이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 제조업이 세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뜨거운 철판 앞에서 버틴 사람들, 제철소의 먼지 속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 자동차 공장에서 주말 없이 라인을 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조의 요구는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쉬게 해달라, 다쳐도 버려지지 않게 해달라, 자식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함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노동자들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오르고 집을 사고 아이를 대학 보내고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성공이었습니다. 성공은 사람들에게 강한 확신을 남깁니다. 우리가 멈추면 회사도 멈춘다. 이 공식이 너무 오랫동안 맞아떨어졌던 겁니다. 당시 현대제철 같은 대형 제조업체들은 공장을 하루 세우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건설 경기는 계속 좋았고 철은 만들기만 하면 팔렸습니다. 그러니 회사 입장에서도 파업이 길어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양보하는 편이 더 싸게 먹혔습니다. 그렇게 노조는 점점 더 강해졌고 공장 주변 도시 전체가 대기업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 다니면 아들도 같은 회사에 들어가고 동네 식당과 학원, 부동산까지 모두 공장 월급에 기대어 돌아갔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와 조선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히 유지되는 공식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나 성공이 너무 오래 계속됐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국 제조업은 바로 그 변화를 너무 늦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대제철 당진 공장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공장에 가까웠습니다. 전기로는 쉬지 않고 돌아갔고 철근은 생산하는 족족 건설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를 올리고 있었고 재개발과 신도시 건설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조선업 역시 세계 수주량 상위를 유지했고 자동차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철강은 거의 모든 산업의 뼈대였고 수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철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계속 팔린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공장을 멈출 수 없었고 하루 생산이 밀리면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이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며칠만 멈춰도 회사가 먼저 협상장으로 들어왔고 결국 임금과 복지 조건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너무 오래 성공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한국 기업은 결국 한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계는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철강 생산 능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한국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세계 시장의 물량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진다. 한국 철강은 기술력이 다르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격이었습니다. 철근 가격 차이가 수십만 원씩 벌어지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국 내부 상황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고 신규 건설이 줄고 인구 구조까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끝없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현장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성공 경험이 더 강한 확신으로 남았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회사가 양보할 거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을 세우는 것이 회사의 가장 큰 손해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전기료와 원자재 비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특히 철강업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은 한국의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점점 이상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을 계속 돌리는 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바로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노조와 회사의 힘의 균형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철강업이 마주한 현실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을 흔든 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에서 남아도는 철강 물량을 해외로 밀어내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한국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물량만 많았던 게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원가를 계산하며 버티고 있을 때 중국산 철강은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정부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흐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생존이었고 결국 시장은 더 싼 제품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산 철강이니까 당연히 쓴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가격을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에 한국 내부 문제까지 겹쳤습니다. 철강업은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산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갔고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을 돌릴수록 부담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일부 철강업체는 영업이익 대부분이 전기료로 빠져나간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생산량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장을 쉬지 않고 돌려도 예전 같은 이익이 남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 시장은 이제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탄소 규제와 ESG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래된 생산 설비를 유지하는 비용도 점점 커졌습니다. 유럽은 탄소 국경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풀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IRA 정책은 한국 제조업체들에게 굉장히 강한 신호였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시장도 주고 혜택도 주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제조업을 다시 끌어들이는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철강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현대차와 삼성,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 것도 같은 흐름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기업이 애국심 때문에 한국을 떠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생존과 경쟁력입니다. 더 싸게 만들 수 있고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더 큰 시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면 기업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노사 갈등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안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기업이 한국에 남을 이유가 있는가라는 문제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초 현대제철 노조는 다시 파업카드를 꺼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강경했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결국 회사가 물러설 것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회사 손해가 너무 컸고 생산 차질이 길어질수록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보하는 쪽은 대부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오가던 이야기는 더 이상 자존심이나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전기료, 재고, 해외 생산 비용, 중국산 철강 가격, 미국 투자 수익성. 회사는 이미 한국 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회사가 직장 폐쇄를 선택한 겁니다. 공장 문이 닫히고 노동자들은 출근을 해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장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강경 대응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처음으로 공장을 멈추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장이 서면 회사가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수요는 줄고 재고는 쌓였고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산 중단이 위기였지만 이제는 생산 자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조가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던 무기가 더 이상 예전만큼 위협적이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강하게 버티던 조합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끊기고 대출 이자가 밀리고 아이 학원비가 부담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생 공장 안에서만 일했던 40대에서 50대 노동자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설마 회사가 진짜 한국을 떠나겠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회사는 더 큰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 확대 계획이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이번 갈등의 핵심은 임금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제조업 자체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생존 공식을 강요받기 시작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너무 늦게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단순한 압박카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협상 유리하게 하려고 일부러 미국 이야기 꺼내는 거 아니냐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장 부지 검토가 진행되고 현지 생산 계획이 구체화되고 자동차와 철강 공급망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순간부터 현장에서도 이상한 불안감이 퍼졌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노조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 기업들에게 엄청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부담은 한국보다 낮고 대규모 세제 혜택과 보조금까지 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자동차와 건설 수요가 큰 북미 시장 가까이에서 생산하면 물류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를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공장을 지었는데 전기료가 급등하고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환경 규제가 계속 바뀌면 장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 쪽으로 오면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도 이미 미국 투자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철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계 제조업의 중심축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기업은 결국 한국 기업이니까 쉽게 못 떠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은 점점 국적보다 생존을 우선하게 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기업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현대제철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공장이 회사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해외 생산 거점이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면 생산 라인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협력 업체, 투자 일자리, 경험 많은 인력까지 함께 이동합니다. 결국 남는 건 줄어든 내수 시장과 비어가는 산업 도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미국 디트로이트도 처음에는 몇 개 공장 이전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체가 흔들렸고 도시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이 마주한 가장 큰 질문도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글로벌 산업 구조가 바뀌는 속도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노조와 기업, 정부 모두 아직도 과거 방식으로만 싸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공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뉴스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대부분 노조와 회사의 갈등, 억대 연봉, 성과급 액수 같은 자극적인 숫자에 쏠립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포항과 당진 같은 산업도시에서 공장은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심장에 가깝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던 식당, 퇴근 후 들르던 술집, 공장 납품으로 먹고 살던 협력업체, 통근버스를 운영하던 운수업체까지 모두 하나의 생태계처럼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생각보다 훨씬 넓게 퍼집니다. 포항에서 18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만 되면 줄 서서 기다렸어요. 지금은 절반도 안 와요. 실제로 산업단지 주변 상권은 공장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잔업이 줄면 식당 매출이 먼저 떨어지고 공장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 원룸과 아파트 거래까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협력업체들입니다. 대기업 정규직과 달리 하청업체 직원들은 버틸 여력이 훨씬 적습니다. 원청 공장이 멈추면 바로 물량이 끊기고 월급이 줄고 일부는 바로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산업도시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작은 공장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뉴스 헤드라인에도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 자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지방 산업도시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소비가 줄고 다시 기업 투자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산업도시는 이미 이런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업으로 유명했던 지역들은 불황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를 동시에 경험했고 자동차 공장이 축소된 지역 역시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산업 하나가 흔들리면 도시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제철 사태를 단순히 노조가 무리했다 정도로만 보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단순한 협상 구조가 아니라 한국 제조업 도시들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생존 방식 자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건 이런 변화가 철강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배터리, 조선까지 같은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체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결론은 누군가 한쪽만 악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책임이 강성 노조에 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기업이 노동자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노조, 기업, 정부 모두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조는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생산 라인을 멈추면 회사가 가장 아팠지만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과 해외 생산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노조는 여전히 1990년대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지를 지키는 건 중요하지만 산업 자체의 경쟁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 일자리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기업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오랫동안 값싼 노동력과 빠른 생산성, 높은 국내 충성도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변하는 동안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충분히 빠르게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철강업처럼 탄소 규제와 친환경 전환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더 빨리 움직였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 일부 기업들은 이미 수소 환원 제철이나 친환경 생산 방식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전기료 부담, 규제, 노사 갈등 같은 오래된 문제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국내에서는 모든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장을 옮기는 결정 하나가 수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기업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역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은 단순히 기업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됩니다. 전기요금, 에너지 정책, 탄소 대응, 산업 재교육, 지방 균형 발전까지 모두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하나의 장기 전략으로 묻기보다 단기 대응에 가까운 방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서로를 무너뜨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노조는 생산성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보는 방향으로 변해야 하고 기업은 단기,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 유지에 대한 책임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제조업이 왜 한국 경제의 핵심인지 다시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철강과 조선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만약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충격은 단순히 몇 개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제철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 잘못이냐? 하지만 어쩌면 지금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 제조업은 앞으로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철강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들며 세계 시장을 뚫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도 희생했고 노동자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산업 현장은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결과물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산업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제조업은 예전처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도 변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임금과 복지만을 중심으로 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의 미래와 생산성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일부 국가처럼 노동자가 경영 정보와 투자 방향을 함께 공유하며 장기 경쟁력을 논의하는 모델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역시 단기 비용 계산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 숫자상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지역사회와 산업 생태계까지 외면한다면 결국 국내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료 문제, 친환경 전환, 지방산업 도시 재편, 재교육 시스템까지 모두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와 자동화가 빨라질수록 제조업 노동의 형태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은 줄어들고 기술 기반 생산 관리와 첨단 제조 인력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겁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과거 방식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 구조를 다시 만드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현대제철 이야기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철강 다음은 자동차일 수도 있고 조선업이나 배터리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제조업은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무너뜨리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이 다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겁니다. 공장의 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기술과 산업의 가능성까지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뒤 한국 경제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